안녕하세요. 중국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오늘 주제는 브릭스 확충의 이정표적 의미입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24일 브릭스 정상회의 제15차 회의가 남아공에서 개최되었고 내년 1월부터 브릭스 회원국이 기존의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충됩니다. 2023년 8월을 다극 세계의 생일로 볼 수 있다. 러시아의 사회학자이자 사상가 철학가인 알렉산드르 두긴이 지난 8월 29일 러시아 현지 언론에 게재한 기고문에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네, 우선 시 주석의 이번 남아공 방문 일정을 정리해보면 8월 21일 저녁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공항에서 시 주석 일행을 맞이했고 8월 22일 오전 양국 정상이 회담을 가진 후 점심에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연합 성명과 25개 분야의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8월 23일 오전 브릭스 정상회의 제15차 회의에서 시 주석이 발언했고 8월 23일 오후 시 주석은 세네갈 대통령, 쿠바 국가주석, 에티오피아 총리, 방글라데시 총리 등 4분과 각각 회담을 가졌습니다. 8월 24일 오전 브릭스 플러스 정상회의 즉 브릭스 5개국 정상이 아프리카 국가, 기타 신흥국 및 발전도상국 총 60여 명의 정상들과 함께 브릭스 플러스 정상회의를 가졌고 시 주석이 발언했습니다. 같은 날 브릭스 정상회의 제15차 회의 특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이 2009년에 처음으로 정상회의 형식을 취했고 2011년에 중국이 신흥국이라 하면 어떻게 아프리카를 제외해서 고려할 수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남아공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후로는 10년 넘게 회원국 확충이 아예 없었는데 이번에 23개국이 브릭스 가입을 신청한 가운데 사우디,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이란, 에티오피아 등 6개국을 2024년 1월 1일부터 브릭스 회원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브릭스는 기존의 5개국에서 내년부터 11개국으로 확충됐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브릭스 정상회의 제15차 회의 요하네스버그 선언이 중요한데요. 이 선언은 7개 부분 총 94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의 패권주의에 도전장을 내미는 이정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8월 24일 저녁 중국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이 기조연설을 했고 중국 아프리카 정상회의 연합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브릭스 회원국 확충의 이정표적 의미이고 다음 5개 부분으로 나눠서 자세히 분석할 텐데요. 첫째는 브릭스 회원국 확충의 배경을 분석하고 둘째는 사우디,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이란, 에티오피아 등 6개국이 신규 회원국으로 선정된 이유 셋째는 브릭스 정상회의 그리고 브릭스 플러스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 내용 그리고 러시아, 브라질 등 브릭스 국가 정상들의 발언을 일부 발췌하고 이어서 넷째는 브릭스 정상회의 제15차 회의 요하네스버그 선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다섯째는 2차 대전 후 미국 패권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장을 내민 브릭스 확충의 이정표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릭스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회원국 확충을 하게 된 배경은 다음 4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2차 대전 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중 IMF와 세계은행 역할의 실패입니다. 왜 실패라고 하냐면 IMF와 세계은행은 미국이 만들고 통제해온 2개 국제금융기관인데요. 하지만 발전도상국들이 점점 올라오면서 IMF와 세계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대출 자금은 이미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 가운데 미국은 지분을 신흥국까지 확장해서 신흥국들이 목소리를 내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불공평한 국제금융기관인데요. IMF든 세계은행이든 의제를 심의할 때 85%의 통과율이 필요한데 미국은 IMF든 세계은행이든 16%에서 17%의 지분, 즉 16%에서 17%의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만 거부권이 있습니다. 즉 어차피 나머지 국가들의 합계 지분이 85% 이하이기 때문에 IMF와 세계은행은 미국 한 나라가 통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IMF가 금융위기가 발생한 나라에 개입할 때 각종 까다로운 조건을 많이 걸어서 강제로 바꾸게 했는데요. 그중 금융자유화, 즉 금융주권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었고, 그 나라들이 금융자유화를 하게 되면 미국 월가 자금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그 나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금융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아르헨티나의 경제금융 상황이 바로 IMF의 금융통제 함정에 빠진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몇십 년간 왜 많은 발전도상국들이 부채가 점점 더 늘어나는지, 그중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IMF에게 수확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미국은 금융 원조를 하는 조건으로 이념이나 정치 체제를 강제로 바꾸도록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편 세계은행은 지금 비교적 큰 곤경에 처해 있는데요. 지금 세계은행은 여기저기서 프로젝트 융자 요청이 너무 많아서 건당 1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세계은행도 미국 손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프로젝트에 지원을 줄지 여부는 사실상 미국 한 나라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IMF든 세계은행이든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특히 수많은 발전도상국들이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게 너무 어렵거나 또는 못 받는 상황이 다반사였습니다. 그와 대조되는 사례를 하나 들자면, 동남아 지도를 보면 여기 황토색으로 된 부분이 인도네시아이고, 여기가 수도 자카르타이고, 여기가 제4대 도시인 반동입니다. 자카르타와 반동을 연결하는 길이 123.4km, 시속 300km의 고속철도가 9월 7일부터 정식 운행되는데요. 이 고속철도의 중문명은 야완가오티에, 영문명은 자카르타 반동 하이스피드 레일웨이입니다. 이 고속철도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협력 프로젝트이자 동남아 지역의 첫 고속철도이고, 자카르타에서 반동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의 3.5시간에서 45분으로 단축됐습니다. 2016년에 착공해서 2023년 3월 말에 완공한 후 5월 22일부터 시운영을 시작했고 9월 7일부터 정식 운행됐습니다. 이 고속철도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59억 달러인데요. 인도네시아는 그 돈을 낼 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지분 투자에다 대출까지 합쳐서 총 35억 달러를 제공했고, 대출 상환 기간은 40년으로 정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과 40년이라는 상환 기간은 IMF든 세계은행이든 절대 줄 수 없는 금액과 기간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동남아 각국이 발전하려면 고속철도를 포함한 인프라 건설이 필수적이고, 이 분야에서 자금, 건설, 시공기간 등 지원을 풀로 제대로 줄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중국밖에 없습니다. 발전도상국들이 경제 발전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인프라가 필요하고 제조업이 필요합니다. 발전도상국들이 브릭스로 들어오면 신개발은행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도네시아의 첫 고속철도이자 동남아 지역의 첫 고속철도의 개통과 대조되는 전형적인 실패 사례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싶어 했고 16년 전에 중국 기업이 아닌 일본 기업을 선택했고 600억 달러 가격으로 일본 기업에 맡기기로 했는데요. 수년간 계속 지연만 되면서 16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직 착공도 못했습니다. 16년을 허비한 후 베트남 교통운수부 장관은 어쩔 수 없이 2023년 5월 중국을 방문해서 고속철도 건설권을 논의했습니다. 네, 브릭스 회원국 확충의 두 번째 배경으로는 미국이 그동안 달러 패권을 수차례 남용했고 특히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달러를 무기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찐중투 과거 영상 중 미국의 전략적 오판이라는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미국은 달러 패권을 이용해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제외시켰고 러시아의 3천억 달러 자산이 동결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많은 제3세계 나라들 입장에서는 향후 언젠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 한마디로 스위프트에서 제외된다면 대외무역과 국가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 미국은 작년부터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 달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의 이자 부담이 점점 커졌고 일부 나라는 견딜 만한 그 한계를 점점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발전도상국들은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자국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데다 미국이 그동안 달러 패권을 무기화시킨 심각한 사례를 지켜보면서 미국 패권에 대한 인식과 두려움이 더 커졌고 왜 미국 한마디에 우리가 제재를 당해야 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 부채가 늘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과 회의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브릭스 회원국 확충의 세 번째 배경으로는 중국의 굴기와 그에 따른 경제산업 영향력입니다. 중국은 지금 전 세계 200개 나라 중 140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세계 최대 무역국이고 최대 제조국이고 또 최대 소비국, 최대 인프라 건설국인데요. 이 몇 가지 조건은 많은 발전도상국들에게 필요한 시장이자 자원입니다. 거기다 중국은 브릭스의 발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기구는 누군가 공공재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브릭스 신개발은행이 2015년 7월에 설립했고 2017년에 프로젝트 준비 기금으로 1,000억 달러가 필요했는데 당시 중국이 그중 400억 달러를 기증했고 IMF와 세계은행과 다른 점은 IMF와 세계은행은 최대 주주인 미국이 일방적인 거부권을 갖고 있지만 브릭스는 중국이 최대 주주지만 브릭스 회원국이 각각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브릭스 회원국 확충의 네 번째 배경으로는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에너지와 식량 무역에서 나타난 탈달러화 현상입니다. 지금 전 세계 무역에서 가장 큰 게 에너지와 식량이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다 미국 달러로 결제해 왔습니다. 국제 무역 시 달러로 결제하는 데는 두 가지 비용이 드는데요. 하나는 환전 비용이고 또 하나는 스위프트에 주는 수수료입니다. 스위프트는 0.05%의 수수료를 받는데 작년 7월 기준 스위프트는 매일 평균 4,300만 건의 결제가 발생하고 해당 결제액이 3,800억 달러니까 스위프트는 매일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벌고 있습니다. 장기간 에너지와 식량 등 국제무역을 달러로 결제해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는 항상 달러를 많이 비축해야 했는데요. 미국의 달러 패권으로 인한 부작용이 점점 심해지면서 달러 패권에 대한 제3세계 국가들의 불만도 점점 커졌습니다. 올해 4월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중국과 브라질처럼 규모가 큰 국가는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브릭스 신개발은행 연설에서 나는 밤마다 이 문제를 생각했다. 왜 모든 나라는 반드시 미국 달러로 결산해야 하는가? 브릭스 각국은 왜 자국 통화로 결산하면 안 되는지? 왜 우리는 혁신에 힘쓰지 않는가? 왜 유엔화이면 안 되는지? 왜 브라질 통화면 안 되는지? 나는 21세기에 우리는 매우 다른 일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고 그 후 6월에 과거 금본위제인 시대의 미국은 어떤 사람의 동의도 없이 달러 본위제로 규정했다. 우리는 왜 반드시 미국 달러로 우리나라의 무역을 해야 하는가?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언론 매체든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화폐는 국가 주권의 일부다. 만약 우리 지역이 우리 자체의 통화로 기타 국가와 무역 왕래를 하게 된다면 이는 좋은 일이다. 그렇다. 도리는 간단하다. 우리는 경제 무역 면에서 자주권을 모색하고 있고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싶다. 5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요구는 매우 작은 요구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향후 브릭스 각국의 발전에 있어서 브릭스 신개발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요. 2023년 3월 27일 신개발은행장으로 취임한 지우마 호세프가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 개최 전인 8월 18일 인터뷰에서 달러 패권이 글로벌 사우스에 미친 부작용과 브릭스의 자국 통화 결제 추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참고로 지우마 호세프는 1947년생이고 과거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정치 계승자이자 전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 브라질 대통령으로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입니다. 지난 8월 18일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통화가 태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각국이 연결을 구축하려고 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우리는 반드시 미국 달러를 사용하게 됐다. 달러는 이미 우리가 거래할 때의 일반적 등가물이 돼버렸고, 무역 거래든 금융 거래든 또는 서비스 구매 등등 하여간 어떤 나라든 달러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달러를 비축해야 하는 원인이다. 제 기억에 역사상 프랑스의 위대한 정치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는 이러한 달러 패권, 즉 달러를 거래와 강제로 연동시키는 행위를 황당무계한 특권이라 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한 프랑스의 위대한 정치가는 샤를르 드 고를 말한 건데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자유 프랑스의 지도자로서 대독 저항운동을 지휘했고, 전후 1958년부터 1969년까지 총리, 국방장관,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네, 달러 패권을 황당무계한 특권이라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국 통화로 거래하지 못했을까요?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의 변화가 생겼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사람들은 글로벌화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했고, 반드시 우선은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그 진전이 한층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걸 인식했다. 글로벌화는 세계에 많은 유리한 조건을 가져다 줬고, 글로벌 공급망을 가져다 줘서 제품이 세계 각지에서 생산하고 세계로 하여금 더 긴밀하게 연결되겠고, 정보, 상품, 서비스의 흐름에 많은 유리한 조건을 가져다 줬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일정한 한계도 나타났는데, 특히 금융 분야에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이런 한계를 통제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바로 그 과정에서 각국은 일련의 보호 장치로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세계는 다극화 발전의 추세를 시연하고 있지 달러에 기반한 단극화로 가는 게 아니다. 이는 향후 달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달러는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미국 외의 기타 세계 중심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지금 진행 중이다.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부 거래와 경제무역 활동에서 자국 통화 결제로 하는 것이고, 이는 매우 중요하다. 저도 자국 통화로 자금을 모집해 신개발은행 회원국을 도와서 자본시장에 더 깊이 더 활발하게 참여해서 글로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돕고 싶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이이지 더 적게가 아니다. 우리는 세계 다극화를 위해 이바지하는 것이고, 모든 국가의 목소리가 다 들리도록 하는 것이다. 자국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동시에 자국 통화로 자금 조달을 하고 자국 통화로 대출을 제공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 향후 환율이 변동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채무 위기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고, 발전도상국들은 더 이상 달러 환율 변동으로 인해 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을 겪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달러는 신흥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왔다. 환율 상승으로 자국 통화가 절하될 때마다 각국은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동안 많은 발전도상국은 다 악성 인플레이션을 겪은 적이 있었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결과는 매우 심각했다. 왜냐? 자국 통화의 가치가 얼마가 될지 모르고, 내일이 되면 가장 기본적인 상품, 예를 들어 빵을 얼마 가격으로 살 수 있는지, 생필품의 가격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 발전도상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지금은 많은 선진국들도 심각한 결과를 감당하고 있다. 우리는 뭘 받는가? 우리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위기를 본 동시에 미국의 많은 중소은행들이 금리 인상 정책의 대가를 치르고 있고, 그들은 지금 악과를 맛보고 있다는 걸 봤다. 네, 신개발은행 장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는 여기까지 발췌해드리고, 미국의 달러 무기화에 반대하는 탈달러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지난 6월 8일 미국 잡지 중 정치 외교 위주로 다루는 The National Interest, 국가 이익이라는 잡지에 게재된 칼럼에서도 언급된 부분인데요. 칼럼 제목은 The West must prepare for a long overdue reckoning이고, 서방 주도의 국제관계가 이미 재평가되고 있다는 현실을 5가지 측면에서 분석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배경이 동시다발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브릭스 회원국 확충의 필요성과 그 의지가 점점 더 올라가면서 브릭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발전도상국들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40여 개 나라가 브릭스에 대한 관심을 표했고 그중 23개 나라가 브릭스 가입을 신청했고 그중 사우디,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이란, 에티오피아 등 6개 나라가 신규 회원국으로 선정됐고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네, 지금부터 사우디,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이란, 에티오피아 등 6개국을 신규 회원국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23개 신청국에는 이번에 신규 회원국으로 선정된 6개국 외에 알제리,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바레인, 벨라루스,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쿠바, 온두라스,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모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세네갈 등 17개국이 있습니다. 6개국 중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집트가 중동,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아르헨티나는 남미 국가입니다. 이번 신규 회원국 확충은 지정학, 인구, 경제, 산업, 자원, 종교, 군사력 및 대미 관계, 중국의 1대1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인데요. 우선 지정학적으로 보면 기존 브릭스에 아직 중동 국가가 없어서 이번에 일단 중동 국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집트. 사우디는 중동의 대표 국가이자 걸프국 1위 국가이고 오펙의 리더이고 아랍에미리트는 걸프국 2위 국가. 사우디에 비해 국토 면적은 아주 작지만 경제 발전 상황이 괜찮고 비유하자면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지역의 싱가포르와 같은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찐중토 과거 영상에서 이미 자세히 다뤘던 내용인데요. 작년 12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우디 국빈 방문 이후 올 들어 양국 간 에너지, 통화, 경제 협력 등등이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올해 3월 중국의 주선하에 사우디와 이란이 북경에서 획기적인 외교 복원을 이뤘습니다. 올 들어 사우디를 필두로 해서 미국의 패권에서 벗어나고 싶은 중동 국가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에너지 안전을 고려하든 경제 발전을 고려하든 대미 관계를 고려하든 중동 국가 중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브릭스 신규 회원국으로 들어오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우디는 이번 학기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중국어 수업을 매주 2회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올 들어 대외 무역 시 유한화 결제가 늘어나고 있고 장기적으로 탈달러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유한화 결제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은 에너지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 중동 국가가 들어오면 중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정성, 산업의 상호 보완성, 유한화 결제 확대, 1대1로 사업, 지정학적 전략 등등 모든 면에서 중동 각국과의 관계 강화는 중국 국익에 확실히 유리합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외에 이번에 이란도 신규 회원국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란은 올해 7월 드디어 상해협력기구 회원국으로 들어왔고 이번 8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신규 회원국으로 확정됐습니다. 사우디도 상해협력기구 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인구가 8,900만 명으로 중동에서 인구가 많은 나라이고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의 제재를 계속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국의 공업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꿋꿋이 발전해 왔는데요. 이번 브릭스 가입을 통해 향후 각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 좋겠죠.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이 함께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회원국 선정 과정에서 인도가 2가지 태클을 걸었지만 결과적으로 둘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는 인도가 제재받는 나라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내세워서 신청국 중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반대했는데 미국의 의지가 인도를 통해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이 인도의 의견을 반대했고 이번에 이란이 신규 회원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인도는 중동 무슬림 국가의 가입을 반기지 않겠죠. 인도의 종교 문제, 국내 정치와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인도는 15억 인구 중 80%가 힌두교가 12억 좀 넘고 무슬림이 약 2억, 13.4%를 차지하는데 모디 정부는 무슬림을 탄압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무슬림 국가들이 브릭스로 대거 들어오는 것은 모디 정부 입장에서는 별로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왜 이란의 가입을 지지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든 에너지 면에서든 경제 협력 면에서든 1대1로 사업에 있어서든 중동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지난 3월 북경에서 사우디와 이란이 획기적인 외교 복원을 이뤄서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렇게 3개국이 다 들어와야 중동의 평화와 안정이 확보될 수 있고 거기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란의 가입을 지지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의 기존 회원국이 8개 있는데 지난 7월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이란이 드디어 회원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상해협력기구든 브릭스든 이란의 가입은 긍정적입니다. 과거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미국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1997년 출판한 The Grand Chessboard, 한국어 번역본은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0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불만감에 의해 통합된 반패권 동맹이다. 이것은 그 규모나 영역면에서 과거 중소진영에 의해 제기되었던 도전을 상기시켜 줄 만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이 주도국이 되고 러시아가 추종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능성이 아무리 먼 미래의 이야기이라 할지라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의 서쪽과 동쪽 그리고 남쪽에서 동시적으로 지정 전략적 기술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써 있습니다. 1997년 당시 브레진스키가 미국의 악몽이라고 우려했었던 부분이 2023년 7월 상해협력기구를 통해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물론 미국 방식의 동맹국이 아닌 상해협력기구와 브릭스에 합세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해온 이른바 동맹국 방식에 대한 저의 생각은 20세기를 주도했던 방식이긴 하지만 21세기인 지금은 국제관계의 기반도 많이 달라졌고 아직도 2차 대전 또는 냉전 시기에 머물러 있는 사고방식으로 동맹국을 논하는 것은 향후 시간이 흐를수록 자국 이익에 피해가 되는 막다른 골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브레진스키가 26년 전인 1997년 당시 상상 못했던 것은 사우디와 이란의 화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이집트.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지만 아프리카 최북단에 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인접해 있는 중동 국가로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이집트는 인구가 1억 넘고 아랍 국가에서 군사력이 강하고 아프리카에서 군사력 1위이고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를 지키고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인 만큼 중국의 1대1로 장기 전략에도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이번 신규 회원국 선정에서 인도가 내세운 두 번째 건의는 인당 GDP에 대한 최저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집트가 4,295달러이고 에티오피아가 1,027달러라서 인도는 사실상 에티오피아의 가입을 반대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에티오피아가 신규 회원국으로 선정됐습니다. 중국은 왜 에티오피아의 가입을 지지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아프리카 대륙을 지정학적으로 보면 여기가 남아공,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에티오피아. 지도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남아공, 에티오피아, 이집트 이렇게 3국을 연결하면 남아프리카에서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까지 쭉 연결시키는 효과가 있고 여기가 홍해, 지중해 이렇게 지정학적으로만 봐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그리고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이 브릭스로 다 들어옴으로써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인당 GDP 1,027달러에 불과한 가난한 나라지만 지정학적으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브릭스의 목표가 발전도상국, 특히 제3세계 국가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고 어려운 나라를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거라서 그럼 신규 회원국에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나라를 반드시 포함시켜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미션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매우 가난한 나라이긴 하지만
인구가 1.23억이고 유구한 문화, 종교, 역사가 있고 과거에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서방 열강과의 전쟁에서 이긴 적이 있는 나라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아프리카의 문화와 신념을 대표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선정됐습니다. 6개 신규 회원국 중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외에 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가 있죠.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이미 116% 달했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현 정부의 지지율이 27%밖에 안 돼서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고 지금 지지율 1위인 극우파는 지지율이 31%이고 절대적인 친미 세력이라 룰라 브라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르헨티나 현 정권을 도와서 좀 안정화시켜줘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올해 4월 브라질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영상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양국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언급했고 룰라 브라질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에 극단적 친미 세력이 브라질 정권을 잡았을 때 브라질의 경제와 발전이 대거 퇴보한 나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남미의 독립성과 경제 발전, 탈달러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르헨티나의 브릭스 가입을 도와야 하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 그리고 광물과 농산품 무역 시 탈달러화를 통해 남미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국가인 에티오피아, 남미 하나, 아프리카 하나, 2개 어려운 나라를 선택해서 구제함으로써 일종의 시범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요. 만약 이 2 나라가 향후 지금보다 상황이 좀 호전될 수 있다면 미국이 통제하는 IMF와 세계은행과 차별화되는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회원국으로 사우디,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이란, 에티오피아 등 6개국이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신청국 중 알제리도 포함됐었는데요. 러시아, 중국, 남아공은 찬성, 브라질은 중립을 표했지만 인도가 반대해서 못 들어왔는데요. 아마 프랑스의 입김이 인도를 통해 작용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제리 바로 밑에 니제르가 있는데 올해 7월 니제르 군부가 옛 식민지 지배국이었던 프랑스 군대의 철수를 요구했고 8월 26일 주 니제르 프랑스 대사에게 48시간 내에 니제르를 떠나라고 통보했고 하지만 이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군대 철수와 대사 귀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니제르는 우라늄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프랑스는 핵에너지 산업이 중요합니다. 니제르 이슈랑 알제리가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니제르 이슈가 터진 후 프랑스가 군사 간섭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니제르의 인국인 부르키나파소, 말리, 알제리가 반대에 나섰습니다. 부르키나파소와 말리는 만약 프랑스가 니제르에 군사 간섭을 한다면 이는 알제리에 전쟁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했고 알제리는 만약 프랑스가 군사 간섭을 한다면 알제리는 반드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말리는 사실 다 힘없는 나라라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는 존재지만 하지만 알제리는 아프리카에서 힘있고 존재감이 강한 나라이고 아프리카에서 군사력이 되는 나라인데다 오펙, 아랍국가연맹, 아프리카 연맹의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과거에 비해 실력이 많이 약화됐고 더 이상 옛날처럼 아프리카에서 막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알제리가 브릭스에 들어오게 된다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서아프리카에서의 파워가 더 약화되기 마련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3개 신청국 중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국가들이 들어있었지만 이번 6개 신규 회원국엔 동남아 국가가 없었다는 점이 좀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내년 2차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일 땐 동남아 국가가 반드시 들어올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4년 10월 53% 지지율로 취임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독립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취하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왔지만 이미 한 번 연임했기 때문에 2024년 9월까지 임기가 완료되면 재선할 수 없습니다.
현 대통령에 대한 만족도가 올 초 76.2%에 달했는데요. 18.7%가 대통령에 대해 매우 만족, 57.5%가 비교적 만족, 14.8%가 불만족, 5.7%가 매우 불만족. 그래서 사실 인도네시아 선거법이 아니었으면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현 대통령이 계속 하기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인물이 현 국방장관인데 지지율이 38%로 후보 중 가장 높고 그 외에 지지율이 34%, 19%인 후보도 있습니다. 현 국방장관은 친미 세력이라서 만약 이번에 브릭스가 인도네시아를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는데 내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친미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정치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 내년 대선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기까지는 굳이 급급히 인도네시아를 회원국으로 가입시켜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내년 대선에서 누가 당선된다 해도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산업은 상호 보완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경제 협력은 지속적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2년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의 발효가 중요한데요. RCEP는 2012년 동남아시아 국가 연맹이 제의해서 8년간의 협상을 거쳐 2019년 11월 4일 동남아 국가 연합 10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까지 합쳐서 총 15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 지대로 통합하는 협정이 타결됐고 2022년 1월 1일 비준을 마친 나라들에서 공식 발효됐습니다. 한국은 그때 국회 비준이 좀 늦어서 2022년 2월에 발효됐습니다. RCEP 발효 후 중국과 동남아 간 자유무역이 전보다 더 활발해졌고 중국의 수출 지표에도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지난 9월 5일 HSBC가 발표한 자료에 있는 중국의 지역별 수출액 그래프인데 검정이 미국향 수출 금액, 핑크가 유럽향 수출 금액, 하늘색이 아세안 즉 동남아 10개국향 수출 금액, 최근 12개월 중국의 월 평균 아세안향 수출액은 6천억 달러에 달하면서 중국의 지역별 수출 비중에서 아세안은 이미 미국과 유럽을 추월했고 반면 미국과 유럽의 수요 위축으로 인해 중국의 미국향, 유럽향 수출의 비중은 축소됐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로 인해 일부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이전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중 중국산 원료나 반제품을 인도, 베트남에서 조립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즉 기존의 Made in China 중 일부 또는 많은 부분이 동남아를 통해 Made by China로 전환되어서 결과적으로 사실상 중국의 제조 밸류체인의 그 길이와 폭이 더 연장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중동향, 남미향, 아프리카향 수출액이 없는데 10년 전부터 시작한 1대1로 전략에 따라 올 들어 중국의 중동을 포함한 1대1로 연성 국가로 향하는 수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RCEP는 초기에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진행됐지만 저가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인도가 중국과의 경쟁을 우려해 협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브릭스 회원국 확충권에 있어서 인도 입장에서는 동남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국가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동남아 국가와 경제면에서 다방면의 협력을 해오면서 대외무역 중 동남아향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이번에 동남아 국가가 새로 들어온다면 중국과 동남아 간의 관계가 더 밀접해질 건데 이건 인도가 원하는 바가 아니겠죠. 그 외에도 더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이번엔 신규 회원국 중 동남아 국가가 없었고 내년 2024년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브릭스 기존 5개국을 보면 브라질은 인구 2.15억,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철광석 외에 각종 광물 자원이 매우 풍부하고요. 농업은 대두 옥수수 수출국입니다. 러시아는 인구 1.44억, 천연가스 매장량 1위, 석탄 매장량 2위, 철광석 1위, 알루미늄광 2위, 그리고 식량 수출국입니다. 인도는 인구 15억, 점점 커지는 소비시장. 중국은 인구 14억,
최대 제조국, 최대 소비국, 인프라 건설 최강국, 전 세계 200개국 중 140여 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 남아공은 인구 5,989만 명, 면적은 크지 않지만 역시 광물 자원이 매우 풍부한데요. 석유와 천연가스를 제외하고는 광물 자원이 상당히 풍부해서 원소 주기표를 거의 다 채워 넣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 규모 기준 브릭스 5개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세기 초의 8%에서 2022년에 25.7%로 확대됐고,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보면 브릭스 5개국은 이미 G7을 추월했습니다. 인구 기준 브릭스 5개국은 전 세계의 35%를 차지하고 11개국으로 확충 후 47%로 확대됩니다. 이번에 브릭스가 11개국으로 확충됨으로써 인구, 경제 규모와 성장성, 제조업, 소비시장, 에너지, 또 에너지 안에서는 구에너지와 신에너지, 식량, 그리고 군사력, 탈달러 의지와 수요 등 다방면적으로 갖추게 됩니다. 에너지 면에서 천연가스 하나만 예로 들자면 기존의 브릭스 5개국 합산 기준 천연가스 매장량은 전 세계의 25.3%를 차지했는데 11개국으로 확충된 후 매장량은 전 세계의 50%로 확대됩니다. 그 외에 향후 신규 회원국으로 더 들어올 국가들까지 합치면 전 세계 천연가스의 70%를 브릭스가 가지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동 국가 4개, 아프리카 국가 1개, 남미 국가 1개가 들어와서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더 보탬이 됐고, 브라질 입장에서는 같은 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가 들어와서 좋았고, 러시아는 이란을 포함한 3개 중동 국가가 들어와서 좋았고, 남아공은 아프리카 국가인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들어와서 좋았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동남아 국가를 거절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달성했지만 브릭스 5개국 중 이번 신규 회원국 영입에서 이득을 가장 적게 본 나라가 인도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이득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봅니다. 내년 브릭스 순회 의장국이 러시아이고 내년 브릭스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제8대 도시인 카잔에서 개최되는데 내년에 동남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신규 회원국으로 더 들어올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브릭스 회원국 확충의 배경과 6개 신규 회원국 선정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브릭스 정상회의와 브릭스 플러스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 내용과 브릭스 정상회의 제15차 회의 요하네스버그 선언 내용을 통해 이번 브릭스 확충의 의미를 분석하겠습니다. 시 주석이 8월 23일 브릭스 정상회의와 8월 24일 브릭스 플러스 정상회의에서 모두 연설을 했는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의 연설 제목은 단결 협력으로 발전 도모, 용감하게 짊어져 평화 촉진이고 브릭스 플러스 정상회의에서의 연설 제목은 통력 합작, 손잡고 동행해 발전 공동체로 나아가자입니다. 브릭스 정상회의 연설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단결 협력으로 발전 도모, 용감하게 짊어져 평화 촉진. 브릭스는 국제 구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량이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발전의 길을 선택하고 발전의 권리를 함께 수호하고 함께 현대화로 가는 것은 인류 사회의 전진 방향을 대표하고 이는 반드시 세계 발전의 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브릭스는 시종일관 자주적 외교 정책의 창도자, 실천자로서 중요한 국제 문제에 있어서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하고 공정하게 말하고 처리하며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타국의 부속품이 되지 않는다. 브릭스는 광범위한 인식과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협력의 초심과 공동 염원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제, 무역과 재정, 금융 협력을 강화해 경제 발전에 조력해야 한다. 발전은 각국에 있어서 박탈하면 안 되는 권리지 소수 국가가 갖고 있는 특허가 아니다. 브릭스 국가는 발전 진흥의 길에서 동행자가 돼서 디커플링과 경제 협박을 반대한다. 구체적인 협력에 초점을 두고 특히 디지털 경제, 녹색 발전, 공급망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한다. 우리는 정치 안전 협력을 개척해 평화 안녕을 수호한다. 각국 인민은 양호한 안전 환경을 바란다. 우리는 인문 교류를 강화하고 각종 문명의 상호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문명은 다채롭고 발전의 길은 다양하며 이것이 세계가 응당히 가져야 할 모양이다. 인류 역사는 한 가지 문명과 한 가지 제도로 종결될 수 없다.
브릭스 국가는 바다가 많은 하천을 받아들이는 정신을 발扬하고 서로 다른 문명의 평화 공존, 화합 공생을 창도하며 각국이 현대화의 길을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존중하고 이데올로기 대립, 제도 대항, 문명 충돌을 반대한다. 국제 규칙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에 의거해야 하며 다 같이 함께 제정하고 함께 수호해야 하며 누구의 팔이 굵고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도당을 만들어서 자국의 가법을 국제 규칙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여기 가법에 따옴표가 있고요. 한 집안의 법도나 규율, 그 가법입니다. 브릭스 국가는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계를 수호하고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를 지원하고 강화하며 소집단을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 신개발은행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국제금융통화체계의 개혁을 추진하고 발전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제고해야 한다. 네, 이어서 브릭스 플러스 정상회의 연설문 중 주요 내용을 번역하겠습니다. 제목, 통력 합작, 손잡고 동행의 발전 공동체로 나아가자. 발전은 좋은 삶에 대한 인민들의 바람이고 발전은 발전도상국들의 최우선 과제이자 인류 사회의 영원한 주제다. 올해는 UN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는 해다. 현재 다수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이행이 완만해서 우려스럽다. 글로벌 발전 사업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제사회는 천하의 이익을 이익으로 삼고 인민의 마음을 마음으로 삼아야 하고 발전 문제를 국제 아젠다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게 추진해야 한다. 국제관리 질서에서 발전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제고하고 발전도상국들이 더 좋은 발전을 실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글로벌 발전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서 공동 발전을 위해 안전하고 안정된 국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중국은 시종일관 발전도상국과 호흡을 같이 하고 운명을 함께한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중국은 영원히 발전도상국의 일원이다. 내가 글로벌 발전 제2를 발표한 것은 여기서 글로벌 발전 제2는 2021년 9월 제76회 유엔 총회에서 처음 발표한 그 글로벌 발전 제2를 말합니다. 내가 글로벌 발전 제2를 한 것은 바로 전 세계가 발전에 초점을 두고 지속가능 발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작년 중국은 제1회 글로벌 발전 포럼을 개최해서 1년의 발전 협력 조치를 발표했고 그 후 만족스러운 진전을 거두었다. 중국은 발전 우선을 견지해 자원 투입을 강화했다. 중국은 이미 총액 40억 달러의 글로벌 발전과 남남 협력 기금을 설립했고 중국의 금융기관은 100억 달러의 전문 자금을 곧 출시해 글로벌 발전 제2 구체화에 사용할 것이다. 중국은 행동 지향을 견지해 실무적 협력을 강화했다. 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태평양 섬나라에서 카리브 해양까지 200여 개 협력 프로젝트가 꽃이 피어 열매를 맺어서 빈곤 탈퇴, 교육, 위생 등 분야에서의 협력이 부단히 전개됐다. 중국은 혁신 발전을 견지해 발전의 동력을 증강했다. 글로벌 발전 제2는 녹색 발전, 신형 공업화, 디지털 경제 등 중점 분야에 포커스를 두고 신공업혁명 파트너 관계의 구축을 추진해 고품질 발전에 조력한다. 중국은 함께 곤란을 극복해서 발전의 인성을 제고했다. 여기서 인성은 질긴 그 인성을 말합니다. 식량 안전과 에너지 안전은 국가 경제와 민생과 연관되어 있다. 중국은 중국과 유엔 식량농업기구 남남 협력 신탁기금을 출범해 식량 생산 전문 행동을 구체화해서 많은 나라에 식량 원조를 제공하고 농업기술 지식을 나눈다. 중국은 글로벌 청정에너지 협력 파트너십을 출범해 에너지 안전의 실현에 조력한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믿음직한 친구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량의 발전 원조를 제공했다. 6천여 킬로미터의 철도, 6천여 킬로미터의 도로, 80여 개 대형 전력시설의 건설에 참여했다. 다음 단계에 있어서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와 더 많은 협력을 전개해 아프리카의 자주적 발전 능력의 증강을 지원할 것이며 여기에 위성 측량 세트 데이터 제품의 제공, 스마트 해관 협력 파트너 계획 실시, 유네스코와 협력해 글로벌 발전 제2 아프리카의 미래의 조력이라는 프로젝트 전개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로써 중국은 아프리카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힘을 모아서 하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많은 지혜를 모은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신념을 확고히 하고 합심해서 함께 손잡고 발전 공동체를 구축해서 어떤 하나의 국가도 세계 현대화 진전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네, 브릭스 플러스 정상회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으로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발언 내용 중 일부 발췌하겠습니다. 통일적인 전략 방침은 미래를 지향하고 국제사회 대다수 사람들의 염원에 부합된다. 브릭스는 국제법에 기반한 다극 세계 질서의 구축을 찬성하며 여기에 민족의 자주 발전 권리, 힘을 합쳐 패권주의와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어떠한 형식의 패권도 반대하고 일부 국가가 특권 지위를 선양하고 그 가정에 기반한 새 정책, 즉 식민주의를 계속하는 신식민주의 정책을 반대한다. 브릭스는 공급망 다원화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했고 탈달러화와 동시에 상호 결제, 디지털화 등 분야에서 자국 통화로 과도하고 있다. 러시아는 브릭스 내에 상설운수위원회를 설립해서 물류 등 사무를 처리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 브릭스 국가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우선 사항 중 하나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운수 노선을 개척하는 것이다. 대륙을 관통하는 노선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남북회랑, 러시아 북부 해역과 발트해 항구와 페르시아만과 인도양 연안 및 미래의 항구들을 연결시키면 연간 화물 운송량은 3천만 톤에 달할 수 있다. 파트너국들이 동의한다면 러시아는 2024년 순회 의장국 담임 기간에 이 제안을 제출하겠다. 내년은 러시아가 브릭스 순회 의장국을 담당하게 된다. 러시아는 다자주의 강화에 힘쓰고 공평한 글로벌 발전과 안전을 촉진할 것이며 러시아의 10여 개 도시에서 약 200차례의 정치, 경제, 사회 활동을 기획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2024년 10월 카잔에서 브릭스 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회원국들과 조율을 하겠다. 러시아는 테러리즘 타격과 테러리즘 만연 방지 등 긴박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러시아의 우선 사항 중 하나는 과학과 혁신, 의료 보건, 교육, 인도주의 문제의 총체적인 발전이며 문화와 문명의 다양성은 새로운 다극 세계 질서의 버팀목 중 하나이다. 지금은 우리 브릭스 회원국과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그리고 독립국가 연합 및 기타 국가들이 세계 문화의 미래와 문화 보호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때가 된 것 같다. 올해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9회 국제문화교류 포럼을 개최한다. 네,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의 전인 8월 20일 외교정책 관련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아공은 기타 회원국과의 무역과 투자 교류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발전, 기능, 기술, 안전, 혁신 등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다. 외교 정책의 목적은 국가 주권과 헌법 질서를 보호 촉진해 국가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복지 개선, 안전 제고, 번영 촉진을 위한 것이다. 남아공은 비동맹 정책, 즉 동맹을 맺지 않는 정책을 견지했고 어떠한 대국 또는 국가 연맹과도 동맹을 결성하지 않으면서 압력을 버텼다. 냉전 시기에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안정과 주권이 파괴당했는데 주로 그들이 대국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었다. 과거 사례들은 우리로 하여금 기타 국가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도모해야 하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신하게 됐고 우리는 대국 경쟁에 휘말려 들지 않는다. 남아공은 브릭스 회원국 확충을 지지한다. 브릭스의 가치는 기존 회원국의 이익을 뛰어넘었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브릭스는 비전과 관점이 같은 기타 국가와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회원국 확충 후 브릭스는 각기 다른 정치 제도를 가진 다양화된 국가 그룹을 대표하게 됐고 이 국가들은 보다 균형적인 국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공동 비전을 갖고 있다. 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브릭스 국가의 협력 발전은 각국으로 하여금 다극화, 공정, 포용적인 국제 질서를 구축하도록 격려했다. 브릭스 국가 간 무역, 투자 등 상업 거래를 위해 단일 화폐를 만들면 우리의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고 지금 아르헨티나는 미국 달러가 없어서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다. 우리는 브릭스가 자체적인 무역 화폐를 만들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달러를 배척하지 않고 달러는 계속해서 우리의 무역에 존재할 것이나 우리는 종종 자국 통화로 무역하는 것을 원한다.
브릭스는 G7, G20 또는 미국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단지 지구 남반구를 단결시키고 싶을 뿐이다. 우리는 브릭스가 배타적인 국제클럽이 아닌 다자기구가 되는 것을 바란다. 모디 인도 총리는 브릭스가 우주연구연맹을 설립해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네, 이어서 브릭스 정상회의 제15차 회의 요하네스버그 선언인데요. 7개 부분 총 94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본 선언은 2차 대전 후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자 향후 국제 질서에 있어서 이정표적 의미가 있는 선언이라서 정치 외교 쪽 전공자라면 정독해야 할 것입니다. 선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동안 중국 정부가 전 세계에 발표한 세계 글로벌 제의가 다 들어갔는데요. 중국의 세계 글로벌 제의라는 것은 글로벌 발전 제의, 글로벌 안전 제의, 글로벌 문명 제의를 말하는데요. 글로벌 발전 제의는 2021년 9월 제76회 유엔 총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 발표한 글로벌 발전 제의를 말하고 글로벌 안전 제의는 2022년 4월 시 주석이 보아오 아시아 포럼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글로벌 안전 제의를 말하고 글로벌 문명 제의는 2023년 3월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포럼에서 발표한 글로벌 문명 제의를 말합니다. 이번 선언에 이 세 가지 제의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 들어갔고 기타 4개 브릭스 국가가 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7개 소제목은 첫째, 서원, 둘째, 포용적 다자주의 강화, 셋째, 평화와 발전 환경 조성, 넷째, 상호간 성장 촉진, 다섯째, 지속가능 발전 추진, 여섯째, 인문교류 강화, 7번째, 시스템 구축. 항목은 1번부터 94번까지 분량이 많은데요. 중요도를 고려해서 그중 30여 개 항목을 번역하겠으니 이번 선언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국제 질서가 무엇인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 서원. 1번 항목.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 주제는 브릭스와 아프리카, 파트너십 강화, 상호간 성장 촉진, 지속가능 발전 실현, 포용적 다자주의 강화이다. 2번 항목. 우리는 계속해서 브릭스의 정치 안전, 경제 무역, 재정 금융, 인문 교류 등 세계 엔진의 상호 협력 구도를 강화하는 데 힘쓰고 평화 촉진을 통해 보다 더 대표성이 있고 더욱 공평한 국제 질서를 구축해 다자 체계를 재건 개혁해 지속 가능 발전과 포용적 성장의 실현을 추진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5개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겠다. 이어서 두 번째 부분 소제목 포용적 다자주의 강화. 3번 항목 포용적 다자주의 약속을 거듭 천명하며 국제법을 지키고 필수 불가결적 초석인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포함해서 국제체계에서 유엔의 핵심 역할을 수호한다. 4번 우리는 유엔 헌장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발전도상국에 뚜렷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일방적 강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5번 신흥시장 국가와 발전도상국이 국제기구와 다자체계에서 대표성을 제고하고 국제기구와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호소한다. 6번 평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하에 협력을 전개하고 인권과 기본 자유를 촉진 보호할 것을 거듭 천명한다. 비선택적, 비정치화와 건설적 방식으로 인권을 촉진 보호해야 하고 이중 잣대를 피해야 한다. 7번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발전도상국인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가 국제사무, 특히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유엔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고자 하는 정당한 염원을 지지한다. 8번 WTO를 핵심으로 규칙에 기반해서 개방, 투명, 공평, 예측 가능, 포용, 평등, 비차별화된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하고 가장 발달하지 않는 나라를 포함한 발전도상국들에게 9번 공평하고 시장 지향적인 농산품 무역 체계의 구축을 호소하고 기아를 해소하고 식량 안정과 영양 개선을 실현하고 지속가능 발전의 농업과 식량 체계 및 인성 있는 농업 방식에서 진전을 얻도록 촉진한다. 10번 브레튼 우즈 체계 개혁을 호소하며 신흥시장과 발전도상국이 더 큰 역할을 발휘해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간부 직위를 담당하도록 해서 세계 경제에서 신흥시장과 발전도상국의 역할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호소한다. 이어서 세 번째 부분 평화와 발전 환경 조성 12번 항목
대화와 포용적 협상을 통해 모순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유리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 14번. 다자주의와 유엔의 핵심 역할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며 이는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전제다. 국제법과 유엔 헌장 근거가 없는 어떤 강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16번. 아프리카의 방식으로 아프리카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충돌 해결의 기반으로 계속 삼는 것을 거듭 천명한다. 아프리카 국가의 능력 강화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의 평화에 대한 노력을 지지한다. 17번. 중동 정세의 적극 발전을 환영하고 브릭스 국가가 중동 지역의 발전, 안전,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환영한다.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관계 복원을 환영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긴장 국면 완화와 모순관리 통제가 중요한 전략적 의의가 있는 지역에서의 평화 공존 실현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시리아가 아랍국가연맹에 재가입하는 것을 환영한다. 팔레스타인의 피점령 영토에서 이스라엘 지속된 점령과 불법 정착지로 인해 유발된 폭력 심화가 초래한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와 유엔 총회의 관련 결의와 아랍 평화 구상을 포함한 국제법에 기반한 직접 담판을 지지하고 양국 방안의 실현을 추진해 주권 완전, 독립, 실현 가능한 팔레스타인국을 건립하도록 지지할 것을 호소한다. 20번. 군축 비확산을 강화할 것을 호소한다. 세균 및 독소 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금지와 동종 무기 소각에 관한 협약, 화학 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준수를 호소하며 동협약의 완전성과 유효성이 글로벌 안전과 세계 평화 안전 수호에 대한 역할을 인지해야 한다. 21번. 국제법에 의거해 평화 외교 수단으로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거듭 천명하고 이란 핵 합의와 유엔 안보리 제2331호 결의 중 핵 확산 방지와 보다 광범위한 평화 안정에 대한 중요성을 수호할 것을 강조하며 각 관련국이 하루빨리 이란 핵 합의를 전면 유효하게 집행하기를 바란다. 22번부터 25번까지는 건너뛰고 네 번째 부분 소제목 상호간 성장 촉진 27번 항목 다자간 금융기관과 국제기구가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고 경제정책이 글로벌 공감대를 집결하고 경제 혼란과 금융 분산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방지할 것을 격려한다. 다자간 개발은행이 계속해서 G20 다자간 개발은행 자본 충족 프레임 독립 심의 보고를 구체화할 것을 호소하며 이런 건의들은 다자간 개발은행 관리 프레임 안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이로써 관련 대출 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다자간 개발은행의 장기적인 금융안전, 양호한 채권자 등급평가 및 우선 채권자 지위를 수호할 것을 건의한다. 29번. 일부 국가의 높은 채무 수준이 해당 발전과 도전에 필요한 재정을 압축했다. 외부 충격, 특히 선진국 경제체의 통화 정책이 격렬한 긴축에 따른 영향이 발전에 대한 도전을 심화시켰다. 금리 상승과 융자 조건의 긴축은 많은 나라의 채무 취약성을 심화시켰다. 국제 채무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해서 경기 회복과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해야 하는 동시에 각국의 법률과 내부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31번. 브릭스 국가가 손잡고 글로벌 경제 리스크의 도전에 대응하는 것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32번. 브릭스 국가의 식량 총생산량은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농업협력 강화에 힘써서 5개국의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해 브릭스와 글로벌 식량 안전을 증강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천명한다. 33번부터 42번까지 건너뛰고 43번. 브릭스 국가의 내부 통제 협력의 강화를 지지한다. 데이터, 통계와 정보는 상호 정보 파악 전제하의 의사결정과 유효적인 의사결정의 기반이다. 44번. 신속, 저렴, 투명, 안전, 포용적인 지불 시스템은 광범위한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브릭스 국가가 역외 지불 시스템 상호 연결 등 인프라 면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는 브릭스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지불 수단을 둘러싸고 한층 더 대화하도록 격려해 브릭스 회원국과 기타 발전도상국 간의 무역과 투자 활동을 촉진한다. 브릭스 국가와 관련 무역국이 국제무역과 금융거래 진행 시 자국 통화 사용 격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브릭스 국가 간의 에이전트 뱅킹 네트워크 강화를 격려해 자국 통화 결제를 촉진한다. 45번.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장에게 일임해 브릭스 국가 자국 통화의 협력, 지불 수단 및 플랫폼을 연구해서 다음 정상회의 전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신개발은행은 브릭스 회원국의 인프라와 지속가능 발전 촉진 면에서 관건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의 신개발은행장 임명을 축하하며 지우마 호세프 여사가 신개발은행이 직능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할 것을 믿는다. 신개발은행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융자 방안을 제공해 안정적으로 회원국을 확충하고 관리를 개선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공함으로써 신개발은행 2022년부터 2026년 총체적 전략을 실현하도록 한다. 방글라데시,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 세계 신개발은행 회원국을 환영한다. 신개발은행은 글로벌 다자개발은행 대가족의 중요 구성원이고 신흥시장 국가와 발전도상국이 신흥시장 국가와 발전도상국을 위해 창립한 기구로서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다. 47번부터 51번까지 생략하고 이어서 5번째 부분 지속가능 발전 추진 52번부터 60번까지 건너뛰고 61번 선진국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독촉한다. 2020년 전까지 매년 1억 달러 자금을 동원하고 2025년까지 진행해 발전도상국의 기후 행동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63번 무역 장벽을 반대한다. 일부 선진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핑계로 무역 장벽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한 조율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점을 거듭 천명한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상실 대응을 위한 조치는 반드시 WTO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원칙이 없거나 불합리적인 차별적 수단을 취하는 것을 반대하고 국제무역에 대한 형태를 바꾼 제한도 반대하며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64번부터 69번까지 건너뛰고 70번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목표에 대한 에너지의 기반 역할을 강조하며 에너지 안전이 직면한 돌출한 리스크를 인지한 동시에 브릭스 국가가 에너지 제품과 서비스의 주요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에너지 안전, 접근성 및 에너지 전환 모두 매우 중요하고 균형이 필요하다. 71번부터 74번까지 건너뛰고 이어서 6번째 부분 소제목 인문 교류 강화 75번부터 86번까지 건너뛰고 이어서 마지막 7번째 부분 소제목 시스템 구축 87번부터 89번까지 건너뛰고 90번 글로벌 사우스들이 브릭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 브릭스는 브릭스 정신을 지키며 포용적인 다자주의를 견지해 회원국 확충 진도에 대한 지도 원칙,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도출했다. 91번 아르헨티나 공화국, 이집트 아랍공화국, 에티오피아 민주공화국, 이란 이슬람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은 2024년 1월 1일부터 브릭스 정식 회원국이 된다. 92번 브릭스 각국 외무장관의 일임에 브릭스 파트너 국가 방식 및 잠재적 파트너 명단을 검토해 다음 브릭스 정상회의 전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마지막 94번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공은 러시아가 2024년 브릭스 수녀 의장국을 담당하고 러시아 카잔에서 브릭스 정상회의 제16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전력 지지한다. 네, 선언 내용은 여기까지 번역하고 이미 느끼셨겠지만 거의 모든 내용이 미국의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미국이 정의하는 이른바 국제 질서를 반대하고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미국의 행위를 반대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는 미국의 무역 전쟁을 반대하고 신흥 국가들이 국제 질서에서 더 많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원국 확충은 2차 대전 후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이정표적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브릭스의 확충이 반가울 수 없습니다. 중국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한 번 더 큰 타격을 받았고 점점 더 많은 나라가 미국의 본질을 더 명확히 알게 되면서 더 이상 미국에게 이용당하거나 통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타국을 수확하는 수법은 이미 너무 많은 사례가 말해주고 있듯이 주로 차관을 준 후 달러 패권을 이용해 그 나라의 금융을 무너뜨린 후 매우 낮은 가격으로 그 나라의 핵심 자산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본 영상과 무관한 내용이지만 참고로 올해 7월 미국의 블랙스톤 그룹은
이미 우크라이나 정부와 기금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농업, 전력망 등 자산을 수중에 넣는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올 들어 미국과 나토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버리려는 작업을 시작했고 지금에 와서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망국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남아공 외교부 아시아 및 브릭스 담당 외교관인 아닐 수쿠랄은 브릭스 정상회의 전인 8월 2일에 현지 대학 강연에서 미국은 우리를 향해 거대한 압력을 가해 화웨이 통신 네트워크 사용을 중단하도록 요구했지만 우리는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난 수년간 화웨이는 남아공에서 수천 회의 교육과 기술 이전이라는 발전 기회를 실제로 제공해줬다고 말했고 브릭스 정상회의 기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나라가 브릭스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계가 심각하게 양극화되면서 많은 나라가 한쪽에 서도록 강요받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더 이상 누구를 지지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떻게 자국의 주권 사무를 처리해야 할지 강요받고 싶지 않다. 지금 글로벌 사우스는 충분히 강해져서 자국의 입장을 수호할 수 있게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브릭스 가입이든 중국과의 협력이든 다 자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이 글로벌 사우스들로 하여금 미국 편에 서도록 강요했지만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결국 중국 편에 서서 경제면에서든 다방면에서든 상호 윈윈하는 발전의 길을 택했습니다. 브릭스가 갈 길은 향후 멀리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 이후 우리는 이미 포스트 미국, 포스트 서방이라는 세계에 들어섰다는 점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나는 여전히 세계의 정상에 서 있고 중국과 러시아만 나의 말을 안 듣는다. 이러한 착각에 빠져 있고 2차 대전 후의 전형적인 냉전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사회학자이자 사상가, 철학가 및 번역가인 알렉산드로 두긴이 지난 8월 29일 제2세계는 제1세계를 폐지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고 2023년 8월을 다극 세계의 생일로 봐도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제1세계는 서방이 보유한 나라를 가리키고 제2세계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을 가리키고 제3세계는 발전이 많이 낙후한 국가들을 말합니다. 알렉산드르 두긴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서방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사분오열, 내후외환의 국가가 아니라 인류 대부분으로 구성된 단결된 역량이고 이 역량은 다극화된 세계를 구축할 것을 결심했으며 다극화 세계는 다음 7개 문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서방 문명, 미국과 유럽 및 일본을 포함한 그들의 부속국을 말한다. 두 번째는 중국, 대만을 포함한 중국과 중국의 추종자. 세 번째는 러시아, 네 번째는 인도 및 그 세력 범위, 다섯 번째는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핵심으로 하는 라틴 아메리카, 여섯 번째는 아프리카, 남아공, 에티오피아 및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등 프랑스 식민지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는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는 아프리카. 일곱 번째는 이슬람 세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이슬람 세계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7극이라는 세계 구조를 갖고 있고 7대 성숙한 문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서방, 중국, 러시아, 인도는 이미 완전히 형성됐고 이슬람 세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지금 형성 중이다. 7극 중 서방은 아직 패권을 노리고 있지만 기타 6개 극은 서방의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6개 극은 다극화 질서만 받아들이고 서방은 기타 문명과 공존하는 하나의 문명이라고만 인정한다. 2023년 8월은 다극화 세계의 생일이라 봐도 된다. 7극 세계는 곧 걸어 나올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각각의 문명을 진지하게 대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다. 네, 내용을 좀 바꿔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시조석은 적극적인 정상 외교를 진행해 왔는데요. 세계 지도를 보면서 그중 대표적인 걸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시조석이 사우디를 국빈 방문했고 중국 걸프협력회의 정상회의, 중국 아랍국가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중국과 사우디 간의 각종 산업의 협력 그리고 위안화 결제 등 협력이 늘어났고 또한 올해 3월 사우디와 이란이 북경에서 역사적인 외교 복원을 이뤘고
그 후 시 주석은 3월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 중러 신시대 전면 전략 협력 파트너 관계 강화 연합 성명을 발표하면서 경제와 지정학적 등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월 말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스페인 총리가 방중했고 4월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서 중국 프랑스 연합 성명을 발표하면서 양국의 경제, 산업 협력이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대미 관계에 있어서 프랑스를 통해 유럽 내부의 균열이 생기게 됐습니다. 4월에는 또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점차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5월에는 중국 서안에서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렸고 중국 중앙아시아 서안 선언을 체결하면서 철도 건설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 남아공에서 브릭스 정상회의를 통해 회원국을 확충했다는 이정표적인 진전을 얻었습니다. 또한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 연합성명 및 25개 분야의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올 들어 중국의 세계 각 지역에서의 협력 전략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중동은 사우디, 유럽은 프랑스, 남미는 브라질, 아프리카는 남아공과의 협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는데요. 그 외에도 많지만 이렇게 중동, 유럽, 남미, 아프리카에서 각각 중점 협력 국가라는 전략을 통해서 향후 바람직한 성공 사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국과의 자세한 협력 내용은 찐중토 과거 영상 중 썸네일이 진한 빨강으로 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 기간 시 주석은 또 중국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가진 후 중국 아프리카 정상회의 연합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참고로 지난 30년 동안 중국 외교부장은 매년 초 첫 해외 방문을 30년 동안 항상 아프리카로 해왔습니다. 중국인이라면 다 알만한 문장인데요. 과거에 모태동 주석이 말한团结亚非拉,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단결한다 라는 장기 전략이 지금 점차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시 주석이 이번 브릭스 플러스 정상회의 연설에서도 강조했듯이 중국은 시종일관 발전도상국과 호흡을 같이 하고 운명을 함께한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중국은 영원히 발전도상국의 일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올해 남은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정상외교 일정으로는 1대1로 10주년을 맞이해 10월에 북경에서 제3차 1대1로 정상 포럼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큰 사이클 속에서 1대1로 연선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7일까지 이번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에 참석하기로 한 국가는 90여 개이고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200개 나라 중 미국의 군사 정치 통제권 안에 있어서 진정한 독립성이 부족한 나라가 아직 적지 않지만 향후 시간이 흐를수록 2차 대전 후 형성된 미국의 단일 패권이라는 국제 질서는 결국 점점 균열이 더 생기고 점점 파괴될 것입니다. 긴 과정이 필요하지만 추세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에서 아무리 중국을 비방하든 아무리 허위 사실을 조작하든 아무리 중국을 악마화하든 아무리 중국 붕괴론을 주장하든 또한 장기간 미국 언론을 받아쓰기만 하는 나라들의 언론이 아무리 거기에 계속 호응하든 앞서 말씀드린 국제 질서의 변화라는 장기 추세는 막을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2023년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상외교이자 대외 행사가 10월 북경에서 열릴 제3차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고 9월 7일까지 참석이 확정된 국가는 90여 개입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에서 중국의 1대1로 전략을 왜곡, 비방, 악마화했지만 서방 언론에서 아무리 여론전을 펼친다 해도 서방 언론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는 일부 나라들이 아무리 그 받아쓰기 작업을 계속한다 해도 10년 동안 꾸준히 해온 1대1로 사업의 비전과 긍정적 역할, 그 결과물, 중국이 향후에도 장기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 그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여론전을 펼칠수록 나중에 자기 스스로 뺨을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여론전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미 언론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는 딱히 보도하지 않고 한국은 또 1대1로와 딱히 무관한 나라라서 별로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1대1로 사업의 전개에 따라 실제로 수혜를 받는 제3세계 국가와 발전도상국들이 많고 아프리카를 비롯해 1대1로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주중 탄자니아 대사는 1대1로 사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서방은 중국의 목적이 자원 약탈이다. 아프리카를 채무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서방의 그런 주장에 대해 그냥 웃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모른다. 만약 그들이 실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미 아프리카 국가들을 도와왔고 중국과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우리는 한 번도 중국이 어떠한 부가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우리의 국가 주권을 손해하는 어떠한 지령을 받은 적도 없다. 한 번도 없었다. 서방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채무 함정이란 것은 단지 일종의 졸렬한 정치 홍보에 불과하다. 사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게 있어서 중국 외의 기타 금융기관의 진 부채가 훨씬 더 많다. 아프리카 국가가 기타 금융기관의 진 부채에 비하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 중국이 아프리카를 채무 함정에 빠뜨렸다고 하는 자들은 그들만의 얄팍한 이해 타산이 있다. 우리가 양국 무역 금액을 언급할 때 보통은 어떤 방대한 금액을 자주 언급하곤 하는데 미시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도대체 누가 수혜를 받고 있나요? 탄자니아 남부에 있는 농민들은 아보카도와 대두를 중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됐고 캐슈넛을 중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고 광물 자원을 중국 시장에 팔 수 있고 목축업자들은 목축 제품을 중국에 팔 수 있게 됐다. 이런 하나하나의 사례들은 탄자니아 사람들로 하여금 빈곤에서 탈퇴하게 했고 중국에 팔아서 번 돈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을 짓고 각종 방식을 통해 생활을 개선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이 1대1로 전략 사업을 통해 탄자니아에게 제공해준 무역 편의 덕분이다. 간단한 예를 하나만 더 들자면 미국 부통령이 올해 3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가나, 잠비아 3개국을 방문해서 중국과 협력하지 말라고 권했는데요. 미 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에 대해 범아프리카주의 단체 책임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서방 제국주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프리카에 왔다. 미 부통령이 잠비아를 방문했을 때 중국이 건설한 공항에 착륙했고 공항에서 행사장까지 올 때 중국이 건설한 도로를 달렸고 미국이 행사를 진행한 그 건물도 중국 정부가 잠비아에 기증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이 기증한 것인데 미 부통령이 진행한 행사 중 핵심 의제는 중국과 아프리카 간의 협력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 직전인 8월 19일 남아공에서 브릭스 국가 미디어 포럼이 열렸는데요. 현장에서 브릭스 각국 언론인들의 코멘트를 모은 영상을 다음 영상에서 공유하겠습니다. 단 이런저런 이유로 영상 업로드 후 삭제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삭제된다면 다시 업로드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시진핑 국가주석 그리고 화웨이 창업자인 렌정페이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10년 전인 2013년 6월 시 주석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태평양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중미 양국의 발전을 담을 수 있다라고 말했고 2년 전인 2021년 11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화상회의에서 지구는 충분히 크기 때문에 중미 각자와 공동 발전을 담을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19년 2월 화웨이 창업자이자 CEO인 렌정페이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서쪽이 밝지 않다면 동쪽이 밝을 수 있고 북쪽이 어둡다면 남쪽이 있다. 미국은 전 세계를 대표하지 않는다. 미국은 일부 사람만 대표한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이상 찐중토였습니다.